네, 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네,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업은 개학 등교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수업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험 범위가 여기 쉽게 쓰여진 시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등교한 다음에 수업이 이루어졌을 건데 시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선생님이 강의를 따로 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주도록 할 거니까요. 원격 수업 들을 때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수업 다시 한번 복습한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한다 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67쪽이죠. 교과서 67쪽에 보시면 이제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어떤 시작되는 부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교과서에 쉽게 쓰여진 시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시를 감상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이 시를 감상하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몇 가지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작품이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목에 대해서,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작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윤동주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 좀 달라졌겠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애송시, 즉 쉽게 말하면 암기하고 평소에도 이렇게 읊고 다니는 시가 뭐가 있냐,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냐, 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한테도 한번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여러분들 같은 시대에는 시 자체를 외우고 다니는 것 자체가 몇 개 없겠죠? 여러분도 아마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외우고 있는 시가 몇 개 있나? 아마 거의 없다라고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사해봤을 때 굉장히 많은 한국인이 답변한 첫 번째로 꼽은 작품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작품일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건데 뭐 시집의 첫 번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 윤동주 시인의 시를 모아놓은 뭐 유일한 시집인데 그 시집의 첫 번째 들어가는 작품이죠. 그래서 서시라고 하는데 그 서시가 굉장히 유명한 작품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자체가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주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방송 프로 같은 거 본 친구들 알겠지만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이제 그 흔적을 찾아가는 윤동주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프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인의 시를 노래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예능 프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영화까지 나왔죠. 동주라고 하는 영화까지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윤동주에 대해서는 너무나 요즘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가를 떠올릴 때 항상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좀 떠올려 봐야 되겠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간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이 시인을 좀 대단하다 그리고 좀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이 일제강점기에 좀 어떤 시대적인 고통, 그리고 시대적인 아픔,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윤동주 시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고요. 그러한 윤동주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은 그의 시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한번 살펴보면 윤동주가 어떠한 자세로 일제강점기를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작품이 바로 이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우리가 윤동주라는 시인과 그가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제목은 조금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누가 봐도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인이 굉장히,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였다는 거는 다들 알고는 있잖아요. 조선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였고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이 가득했던 그랬던 시대인데 그러한 시대의 제목은 쉽게 쓰여진 시예요. 어렵게 쓴 시, 어렵게 쓰여진 시,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그렇지 시대가 그랬으니까 하고 이해하겠는데 쉽게 쓰여진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쓰여졌다. 쉽게. 시인데 쉽게 쓰여졌다. 근데 우리가 작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작가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본다면 이 쉽게라는 말은 뭔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쉽게라는 말뜻은 뭘까? 쉽게라는 말뜻은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시가 쉽게 쓰여졌다는 말일까? 설마 작가가 거짓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를 쓴 윤동주가 거짓말을 해서 시를 쓴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쉽게라는 말뜻은 뭘까? 어떻게 해야 쉬운 걸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시를 감상을 해보면, 그래서 쉽게라는 말뜻이 뭔지를 찾으려고, 그러면서 이 시에서 윤동주라는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자세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시를 읽어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시 내용이 훨씬 쉽게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시를 한번 본격적으로 감상을 해볼게요. 자,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68쪽과 69쪽에 걸쳐서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가 10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다. 일단은 창 밖으로 밤에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작품에서는 시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아, 창 밖에 밤에 비가 내리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속살거린다고 표현을 했어요. 속살거린다. 속살거린다는 단어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왼쪽 하단 부분에 나와 있을 텐데요.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속살거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대요. 그러면 비는 그냥 내리는 거겠죠. 원래 그냥 비는 그냥 밖에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속살거린대요. 그 얘기는 이 시의 화자에게는 창밖에 내리는 밤비가 무언가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밤에 비가 내리는데 그게 무언가 나에게 말을 걸고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과 연결시켜 봐야 되겠죠. 속살거린다라고 하면서 그 속살거리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이 밤비가 속살거리는 이걸 통해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이죠. 남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육첩방은 옆에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일본의 전통 다다미 방을 얘기합니다. 일본의 돗자리, 이렇게 네모난 돗자리들 이렇게 깔아놓은 방인데, 뭐 일본식 식당이라든가 요즘에는 아니면 일본식 온천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이러한 방의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그림으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자, 이 육첩방은 지금 이 화자가 있는 공간이겠죠. 아마도 이 시의 화자는 아마 여기 이렇게 아마 앉아서 요 창밖으로 내리는 밤에 내리는 비를 아마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첩방은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밤비가 마치 나에게 뭔가 속살거리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 육첩방이, 내가 있는 이 공간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라는 걸, 남의 나라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남의 나라라고 하는 걸. 자,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이곳이 남의 나라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 즉 바꿔 말하면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적인 현실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대 현실은 밤비라고 하는, 밤이잖아요. 밤이라고 하는 속성은 어두움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움과 연결되기 때문에 뭔가 암울한 시대 현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창밖의 밤비를 보면서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처한 현실이 남의 나라다. 즉 지금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암울한 현실이다 라고 하는 시대 현실을 이 시의 화자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밤비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언제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화자로 하여금 지금의 시대 현실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암울한 현실임을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속살거린다는 이러한 말을 건다. 그럼 이 말은 누가
귀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로 듣는다는 것은 청각이죠. 그래서 요 밤비가 속살거린다는 이곳에는 표현적으로 봤을 때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연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각적인 이미지 밤비를 사용해서 내가 처한 현실, 이 공간이 남의 나라다, 즉 암울한 시대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1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연을 가보면 이 남의 나라에서 지금 이 시의 화자는 어떠한 사람인지가 2연에 나옵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랬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가 나와 있죠? 시인입니다. 이 시의 화자는 시인이에요. 암울한 시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의 화자는 시인입니다. 직업이. 자, 시인이니까 당연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를 쓰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밑에 얘기한 거예요. 한 줄 시를 써볼까?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시인이니까 시를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시인이 시를 써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아까 1년에서도 말했다시피 암울한 현실이에요. 암울한 시대 현실이면 그런 시대 현실에 시를 쓰는 것 자체를 하고 싶지가 않겠죠.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것이 시인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천명, 즉 하늘에서의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임무예요. 즉 나는 시를 쓰라는 걸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시대에 그런 시를 쓴다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시를 쓴다는 건.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친일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당시에 막 글을 쓰면서 일본을 찬양하고 막 이런 글들 썼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막 친일파라 부르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러지만 이 일제강점기에는 내가 글을 써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글을 쓴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친일적인 내용을 썼다는 게 합리화되는 게 아니라 친일이 아닌 내용을 글로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 사람은 그냥 차라리 글쓰기를 포기해버린,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절필했다고 하는데 글쓰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글쓰기를 너무나 하늘에서 주어진 명령처럼 생각한다는 얘기는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글쓰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데 시대가 일제강점기인데 그런데 나는 친일적인 내용을 쓸 수는 없고 그래도 글은 써야 되겠고 그럼 어쩔 수 없이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으니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의 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시인이라고 하는 천명을 타고났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글은 써야 돼요. 난 시인이라는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그게 나에게 주어진 명이라면 써야지. 그래서 시를 씁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해 놨죠? 현실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근데 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시인이란 나의 운명이니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시인으로서 시를 써야 되는 운명을 타고났다면, 너무나 슬픈 운명을 타고났다면 뭔가 그러한 운명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한다거나 또는 뭔가 저항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글 이런 걸 막 써야 되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시나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를 썼는데 지금 이게 그래서 시를 쓴 거예요. 시를 썼는데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담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자, 학비 봉투, 대학 노트, 늙은 교수의 강의. 자, 여기서 이제 이 시의 화자가 어떤 신분인지를 또 알 수 있죠. 이 시의 화자는 시인이지만 시인인 동시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자 시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윤동주라는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걸 살펴봤다면 아시겠지만 이 윤동주가 이 시는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쓴 시입니다. 그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대학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처지다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요. 우리는 지금 나라를 빼앗긴 처지입니다. 일제강점기예요. 근데 그 일제강점기에 내가 일본에서 유학생이라고 와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편하게 대학교에서 강의나 듣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거. 자랑스러울까요?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자랑스럽겠습니까? 나라가 빼앗긴 처지에서 우리나라를 빼앗은 나라에 가서 부모님의 돈을 보내주신 돈으로 대학교에서 편하게 강의나 듣고 있다. 과연 이 강의를 듣는 이 시의 화자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떳떳할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너무나 내 처지가 부정적인 현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나는 시대 현실을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적극성은 보이지 않은 채 그냥 대학교에서 무기력하게, 말 그대로 무기력하게 그냥 강의나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늙은 교수, 바로 뭐냐? 현실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지식이에요. 그냥 그 다 늙은 교수님의 강의나 앉아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현실적 자아, 좀 어려운 말인데요. 현실적 자아는 나를 가리킵니다. 나의 모습, 나죠, 나. 현실의 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실 속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시대가 일제강점기인데 나라가 빼앗겼는데 나는 유학생이라고 일본에 와서 그냥 무기력한 채로 현실에 순응하는 채로 그냥 대학 교수님의 강의나 듣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 넘어가 보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좋은 시절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정적 현실이거든요. 부정적 현실인데 그 남의 나라에 와서 일본에 가서 그렇게 내가 유학생으로 편하게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게 이게 제정신인가 정상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게 저 올바른 모습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때 동무들을, 내 친구들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와 함께하던 동무들이 하나 둘 사라져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상실감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상실감이.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지금 현실의 이 나는 도대체 여기 와서 무얼 바라면서 나는 다만 이렇게 혼자서 다 잃어버리고 혼자서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한다는 것은 옆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뜻 나와 있습니다. 의식이나 사고나 행동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현실에서 도대체 다 잃어버린 채 혼자서 여기 와서 도대체 나는 지금 이 현실에서 이렇게 대학 교수님의 강의나 들으면서 무기력하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에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나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올바른 모습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윤동주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 가서 유학생이라고 여기 와서 강의 듣고 있는데 강의를 듣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밤에 비 내릴 때 육첩방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기 남의 나라거든요. 나 일제강점기 시기거든요. 나라를 뺏겼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 혼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런 대학 교수의 강의나 듣고 있으면 대학의 교수님의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듣고 있으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난 도대체 뭘 바라고 여기 와 있는 거지? 나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이렇게 있는 것이 가라앉는 것처럼 보여요. 혼자서만.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기력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자,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살기 어려운 게 인생이라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중요한 거죠.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시를 쓸 수 있다는 거. 즉 바꿔 말하면 별일 없다는 듯이 시를 쓴다는 거. 시대가 이렇게 부정적인 현실인데 별일 없다는 듯이 그냥 시를 이렇게 쉽게 편하게 쓰고 있는 인생은 살기 어려운 거라는데 나는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모습, 시적 화자인 나는 여기서 바로 느낍니다. 내 모습이 어떻다는 걸. 부끄럽다는 걸 느낍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부정적인 현실인데
현실이 부정적이라면 내가 뭔가 이런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그냥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내 모습을 돌아봤더니, 이 돌아봤다는 말을 좀 어려운 한자어로 성찰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모습을 성찰해봤더니, 곰곰이 돌이켜보고 깊게 생각해봤더니 이 시대의 이런 내 모습은, 이렇게 쉽게 시를 쓰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부끄러운 모습이다. 난 너무나 지금 부끄럽다. 윤동주의 시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되는 시적 화자의 태도, 부끄러움입니다. 윤동주의 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끄러움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리고 윤동주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시대 현실이 부정적인데 그 부정적인 시대에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꾸고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발견될 때 윤동주는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시도 역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윤동주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거. 남의 나라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우리 첫 번째 1년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자, 중요한 거는 1년의 반복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1행과 2행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1년에서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걸 통해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다 라고 하는 걸 인식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그 앞뒤 줄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변조라고 합니다. 변조 또는 뭐 변주 이렇게 말하는데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이 반복하는 건 아니고요. 살짝 바꿔서 이제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1년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강조는 나의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1년에서는 창밖에 밤비가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여기가 육첩방이 남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 여기 지금 8년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남의 나라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내가 인식했다는 거. 다시 한번 내 나라가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이 남의 나라고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 어두운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인식하면서 강하게 인식하고 이 밤비가 속살거리는 말 그대로 어둠에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 속살거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그런데 속살거리고 있는데 뭐뭐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런 현실에서 이제 더 이상은 전처럼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거.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바로 화자의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인식이 변화됐는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9와 10,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이 화자의 태도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세가 드러나는 그런 연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등불을 밝혀요. 그래서 어둠을 조금 내몬대요. 자, 밤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이라고 하는 속성은 어둠이기 때문에 밤이라고 하는 속성은 어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말하는데 그 어둠을 내몰겠다고 했어요. 내몰겠다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몰아내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거고요. 그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 이겁니다. 등불을 밝히겠다. 즉 빛이죠.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의 등불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런 일제강점기에 맞서는 의지,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그래서 시대처럼 올 아침, 그러니까 아침이 언젠가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바로 희망찬 미래, 여기서 이제 광복이 되겠죠. 이런 광복, 그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랬습니다. 최후의 나. 그럼 여기서의 나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나가 다 똑같은 나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나는요, 앞에 나왔던 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나는요,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였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의 나는 이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낀 뒤에 이 어두운 현실을 몰아내고 빛으로서 몰아내고 광복의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성을 통해서 성숙한 내면의 자아입니다. 현실의 자아가 아니에요. 지금 비록 현실의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나는 이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밝은 미래를 기다리며 이 시대에 적극적으로 저응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내가, 이 나의 속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의 나는요, 두 개로 자아가 분열이 됩니다. 현실의 나와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나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아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자아의 분열이라고 하는데요. 윤동주의 작품은 이렇게 자아가 분열되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아가 분열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이 부정적인데 나는 그런 현실에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내가 있겠죠. 그러면 자아의 모습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나,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면의 나. 이 두 개입니다. 그렇게 이 자아의 두 개가 갈등하는 거예요. 이 자아 두 개가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도 똑같아요. 현실의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의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성숙한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아가 두 개가 다릅니다. 달라요. 이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지막 이 10연이 이해가 가십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두 개의 나가 똑같은 나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방금 전까지 했던 말을 이해하면서 나의 모습이 두 개로 자아가 분열되어 있구나. 그럼 이때 내가 나에게 손을 내민다. 그럼 이때 손을 내미는 나는, 이 나는 누굴까? 이때의 나는 바로 이 나죠. 이 나입니다. 이 나. 성숙한 내면의 자아가 현실에 무기력하게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현실의 나에게, 내면의 나가, 야, 너 이제 그만 무기력하게 살아. 이제 우리 적극적으로 살아보자. 너 네 모습 바꿔.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되어 있죠. 악수한다는 거예요. 악수한다는 건 화해한다는 거죠. 화해. 그리고 화합하는 겁니다. 분열됐던 두 자아가 화해와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현실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다짐,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거예요. 이 시의 화자는 이 시대에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성찰을 통해 인식하고 부끄러움을 느낀 뒤에 그 다음에 내면적 자아가 현실의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며 화합을 하며 현실을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다짐을 보이는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은 등불과 어둠이라고 나오는 이런 어둠, 밤비도 있겠죠. 이렇게 상반되는 밝고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 시의 특징입니다. 네, 특징이고요. 우리가 좀 어려운 한자로는 명암의 대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요거 특징이라는 거, 시의 특징 보시고요. 그 다음 맨 끝에 시 끝부분에 보시면 악수 하면서 딱 끝나죠. 악수 하면서 딱 끝납니다. 자, 이렇게 악수하면서 끝나는 요거는 우리가 좀 이제 시의 표현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악수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명사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명사로 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악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끝에가 어떤 서술어로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악수 하고 딱 끝나잖아요. 이게 명사로 딱 끝나버려요. 이렇게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면 어떠한 느낌을 주냐면요. 시가 여운을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명사로 시상을 끝냈다. 종결해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시의 특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윤동주의 시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시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와 그 속에서 화자의 부끄러움의 의식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땀내 같은 거 있죠. 땀내와 뭐 사랑내 이런 냄새 후각적인 이미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불 뭐 이런 것들은 시각적인 이미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다는 것도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8년 얘기했었죠. 8년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1년과 8년이 반복 변주되고 있어서 화자의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 시의 끝부분이 명사로 끝나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아의 분열과 화합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학습지 다들 가지고 계시죠? 학습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은데요. 자, 일단 시작품 정리해보시면 이 작품은 자유시이며 서정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성적이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항적인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유학생활할 때 쓴 작품이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두운 현실에 살아가는 지식인의 성찰 그리고 극복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작품.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가 대립, 명암의 대립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과 극복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아의 분열, 현실 자아와 내면 자아, 분열했던 자아가 대립을 멈추고 최초의 악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해를 통해서 의지를, 현실의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시 내용 정리가 좀 끝날 것 같아요. 자, 각각의 1년부터 10년까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여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정리하시면서 1년부터 시인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현실의 인식과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하고 현실을 다시 인식하며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다지고 있다. 이렇게 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의 화자의 태도 변화가 이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아의 갈등과 화해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시를 읽은 친구라면 이 작품은 크게 1년부터 4년까지, 그 다음 5년부터 7년, 마지막 8, 9, 10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내용 정리 잘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작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유학생활할 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이 작품도 역시 어두운 현실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성찰 그리고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작품 속에는 당연히 작가의 생각, 삶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감상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작품을 바라볼 거냐,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관점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양한 관점 중에서 작가의 입장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걸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윤동주라는 작가의 입장에서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에 나왔던 다양한 시어, 그 다음에 식구의 의미를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놨는데요. 밤비나 어둠은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하며 동시에 자기 성찰의 계기, 매개체가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육천방은 공간적 배경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화자를 억압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불 같은 경우는 현실 극복의 어떤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 그 다음에 시대처럼 올 아침은 우리의 바로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 광복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악수는 현실과 내면적 자아가 화해하고 화합하는 걸 말한다 라고 하는 거 이미 시에서 다 설명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시를 해석해 나가시면서 좀 시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목인 쉽게 쓰여진 시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맨 처음에도 언급했다시피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바로 쉽게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쉽게라는 말은 현실은 어두운데 부정적인데 쉽게 안 어울린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바로 그것에 화자가 뭘 느끼느냐? 성찰을 해서 쉽게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어요? 부끄러움과 반성을 하고 있었죠. 바로 이 쉽게 쓰여졌다는 말에는 그러한 시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서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제목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의 작품 한번 내용적인 것들을 쭉 살펴보고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이 교과서 70쪽부터 71쪽에 나오는 문학활동 1, 2, 3번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답변을 한번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쓴 답변들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용들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